당신이 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늦게 재혼해서 편하게 살게 됐다며 자랑한 게 얼마 전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63세 이미자님의 사연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유한 남자와 재혼했지만 재혼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20년 전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빚더미를 남기고 떠났죠. 그때 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점심시간엔 도시락 배달을 뛰었죠. 저녁엔 학원 청소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빚을 갚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은 잊은 채 살았죠. 하지만 두 아이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이제는 저를 할머니로 만들어줬죠. 문득 뒤돌아보니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앞으로의 노후도 막막하기만 했어요. 3개월 전 고향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재혼 소식을 전했죠. 이제는 편하게 살아. 든든한 노후가 생겼다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나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친구 수영이의 전 남편이었던 이정우 씨였어요. 수영이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우 씨가 프랜차이즈 2개를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는 그 사람이 이제는 중년의 멋진 신사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미자 씨,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인가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평생 혼자 살겠다던 제 다짐이 그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수영이가 생전에 그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던 말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큰 실수였나 봐요. 우연히 만난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서로의 근황을 묻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더 깊어졌죠. 정호 씨는 수영이와 이혼하고 난 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사업을 시작했던 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미자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서 두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다니. 진심 어린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매일 밤 통화도 하게 됐어요. 퇴근길에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도 했죠. 두 달이 되어갈 무렵. 미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요? 문득 그가 제안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죠.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그가 말했어요. 나 미자 씨랑 있으면 참 좋아요. 나도 정호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렇게 3달이 흘렀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생전에 수영이가 힘들어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호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3개월이 되던 날, 정호 씨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는 나도 행복해도 될까? 그래서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무서워요. 그가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결혼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20년 동안 반지하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사는 거였죠.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 일주일은 신혼의 단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정호 씨와 맛있는 식사도 했죠. 출근할 때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 라며 제 어깨에 입맞춤을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돈 이야기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인데 통장은 왜 따로 써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내가 사업 확장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20년 동안 식당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아픈 날, 늙은 날을 위해 어떻게든 모아둔 돈인데 자꾸 그 돈을 물어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졌네. 라며 연락이라도 해줬는데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술 한잔 하는 것도 이해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늦은 새벽 1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호 씨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피곤하시죠? 밥. 시끄러워.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자나 만나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처음 듣는 폭언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잡더니 벽으로 밀치는 거예요.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그의 눈빛이 더 아팠어요. 수영이가 왜 힘들어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어요. 미안해요. 어젯밤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믿고 싶었어요. 그저 술 때문일 거라고. 사업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두려워졌어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알겠어요. 수영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끝내 이혼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의 일이 있고 나서 정호 씨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했어요. 여보,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 꼭 안아주며 사과도 했죠. 그래서 또 한 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분명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왜 밥이 이 모양이야? 식당 일이나 하던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 밥상을 엎으시더니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셨어요. 아파요. 아프다고. 이 정도가 뭐가 아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밤 자신의 사업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술만 마시면 폭언은 기본, 때로는 손찌검도 했죠. 생활비도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오히려 제가 모아둔 통장을 요구했죠.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돈을 따로 써. 그 돈으로 내가 사업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 밤이 두려워요. 그가 언제 들어올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수영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데.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예전에 살던 반지 안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이미 정우 씨가 가져갔어요. 어제 밤의 일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밤 10시쯤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이상하게도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밝아 보였죠. 며칠 전부터 뭔가 수상했어요. 전화로 누군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더니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도 매일 들고 다녔거든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좀 도장 찍어줘. 이게 뭐예요? 내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필요해서. 자세히 보니 공증이 필요한 서류더라고요. 대출 금액이 무려 3억.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서류였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2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저에게 남긴 빚이 생각났거든요. 그때도 이런 서류였어요. 남편 몰래 도장 찍어준 것 때문에 7년을 허리 휘도록 일했던. 이건 좀.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정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당신더러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장만 찍으라는데 내가 당신 같은 늙은이랑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에.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당장 도장 가져와.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목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의 큰아들이었죠. 순간 정호 씨가 저를 놓아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퇴근길에 맛있는 과일을 사왔어요. 의부사들은 언제나 그렇게 공손했어요. 하지만 전 더는 미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정호 씨는 또다시 돌변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도장 찍은 걸 가지고 회사로 와. 알았지?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살다가는 수영이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새벽 4시. 정호 씨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이미 그가 가져갔지만 몇 달 동안 앞치마 속에 숨겨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낯선 모텔에 와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벽 도시가 왠지 두려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모텔 창문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정호 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문자들. 당신 지금 어디야? 회사로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도장 들고 와. 연락 안 받으면 가만 안 둬. 손이 떨려요. 그의 문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기만 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도망치듯 숨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통장도 도장도 없어요. 앞치마 속에 몰래 모아둔 돈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이대로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그럴 수가 없어요. 늦게 재혼해서 이제 편하게 산다며 자랑했던 게 겨우 한 달 전인데 아이들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고생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들 얼굴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수영이 생각이 나요. 그때 왜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왜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겪었을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수영아, 이제야 알겠어. 넌 교통사고로 간 게 아니었지.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도망치다 사고가 난 거였어.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가 흐릿해요.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정호 씨의 전화도 계속 오고 있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아냈으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꾸만 떨리는 손으로 짐을 다시 챙기고 있어요. 여기 오래 있을 순 없겠죠. 그가 정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도망가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2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식당이라면서 손님한테 욕먹어도, 도시락 배달하다 다리가 휘청거려도, 파출부 일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때는 도망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왜 도망가야 하죠?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제 차례니까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정폭력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수영아, 너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행복을.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예요. 네,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전화해 주세요. 경찰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왜 이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딸아이에게서 온 전화예요. 엄마, 어디야? 아저씨한테 연락받았는데.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은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폭언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 휘두르는 폭력. 그리고 어젯밤 3억 원의 연대보증을 강요하던 일까지.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 제가 엄마 자랑스러워하면서 전혀 몰랐네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길 거야. 오히려 제가 딸을 위로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세요? 아들은 곧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2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남았을 때, 이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면,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차례예요. 사실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 싸우는 게 더 강한 거라는 걸. 모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수영아, 내가 못다 한 싸움. 내가 대신 해볼게. 이번에는 꼭 이길 거야.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 급하게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마음이 아픈지. 2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아들인데 이제는 그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네요. 아들은 제 얼굴에 난 멍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안 돼.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의 팔을 꼭 잡았어요. 30분 뒤에는 딸도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그 아저씨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 부인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전 부인들이라고? 수영이 말고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신고도 여러 번 들어갔대요. 근데 매번 합의하고 끝냈대요. 돈으로 다 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영이가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던 거구나. 그리고 그 사고, 정말 사고가 맞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엄마, 우리가 바보예요? 아저씨 센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전부인들 댓글도 있고. 그때 또다시 정우 씨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저씨. 엄마 지금 저희랑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당신 엄마 걷어줬더니 다 기억해둘 거야. 경찰이 도착했어요. 거실 벽에 던져진 꽃병 자국, 부서진 그릇들, 그리고 제 몸의 멍 자국들.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기록했어요. 어머님, 연대보증 서류는 어디 있나요? 아, 아마 거실 서랍에. 경찰이 집을 조사하는 동안 저는 진술서를 썼어요. 한 달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도 다른 손을 잡아주었어요. 모텔 밖으로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비춰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수영아, 너는 혼자였지만 나에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구나. 부디, 이제는 편히 쉬렴.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꼭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 이미자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자님은 현재 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곤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 매주 2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계시고 아들, 딸과 함께 가족 상담도 시작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서둘러 재혼을 결심했는지.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게 두려웠나 봐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고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거죠. 이미자 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 둘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영이가 그렇게 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자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나눠볼까요? 첫째, 행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죠. 타인에게 기대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자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도망가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수영 씨는 끝내 도망가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미자님은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기로 했죠. 폭력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맞서 싸워야 해요.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셋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63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 되었네요.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미자님은 이제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얀 도화지처럼 저희 새 인생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나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자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답니다. 이미자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은 당신이 아닌 가해자에게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여도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지혜의 풍경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